한 달 지출은 48만 원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가다와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물고 살면서 3년 동안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1억 7천이 있습니다. 너무 막막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아버지와 함께 평촌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청년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거주하게 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3살부터 할아버지 손에서만 자랐기 때문인데요. 저는 할아버지를 아빠, 엄마처럼 생각하며 잘 따랐고 할아버지도 속썩인 아들보다는 손자인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곤 했습니다. 둘이 없는 살림에 다정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6살 무렵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바쁘게 돈 버시느라 명절에만 볼 수 있는 아버지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은 16살이던 저에게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아버지조차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못 볼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부모님의 온기를요. 16살 때 혼자 너무 울었는지 이젠 별로 눈물이 안 납니다. 집을 담보로 2011년에 연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대출 빚은 2억 원이 됐습니다. 친척들 모두 그냥 집을 매도하고 나서 그 집값으로 빚을 갚고 아픈 아버지의 노후 생활금과 거주할 집을 마련하라 하십니다. 더 이상 저희 부자를 도와주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셔서 해주신 감사한 조언입니다. 매도하지 않고 집을 지키려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전 그 집에 있는 빚을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지 못한다면 지금 사는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매도를 하자니 2억 원을 낮춰서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도 걱정이 되고요. 이 집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8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가진 돈을 불려서 빚을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친척분들 조언처럼 집을 우선 매도하고 빚을 상환하고 난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공부해 나가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와 추억이 가득 담긴 이 집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현재 월부 정규 강의를 듣고 있는 20대 수강생입니다. 정말 월부는 저에게 희망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한없이 바닥을 찍을 때 저를 유일하게 빛나는 사람처럼 대해준 곳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끌어올린 곳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께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죽을 각오로 살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24살 됐겠네요. 네. 올해? 네, 네, 올해 24살 됐을 거고 막 택배 상하차랑 이런 거 다 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는 거지. 시간이 정말, 없으니까. 예, 남들 진짜 뭐 대학 다니면서 그냥 막 그 대학생활 즐길 때 이 네. 친구는 되게 빨리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투잡으로 계속해서 버스 타는 거 버스비 돈 아까우니까 걸어다니고 그렇게 했던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 제가 마음이 들었던 마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되게 원망 많이 했어. 막 욕하고. 근데 이 친구는 되게 감사해. 그래서 내가 약간 울컥하네. 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고. 좋습니다. 상황이 24살 먹은 우리 남자분인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지금 한 8, 9천을 만든 거예요. 1년에 철들고 나서 일했어요. 군대 갔다 왔나 모르겠다.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으니까 한 달에 300을 모았다는 거고 알바로만 거의 한 달에 2, 300씩을 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지금은 한 240 정도 벌어서 뭐 이것저것 보니까 뭐 데이트 비용 있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 생겼나 봐요. 그래서 80만 원 너무 좋지. 네, 80만 원 정도 쓰고 그 22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고 80만 원 정도 써서 한 140만 원 정도 매달 저축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원하는 건 이거죠. 할아버지께서 평촌에 집이 있으신데 할아버지는 그 집에 안 사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그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버지하고 본인만 살고 있는데 아버지도 이제 또 병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두 식구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원하는 건 이 할아버지 집을 지키고 싶은 거죠. 맞아요.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싶어. 근데 이분이 글을 써서 보내신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아직 잘 모른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2011년에 집을 담보로 연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집을 담보로 연금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주택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왠지 괜히 빚 같잖아. 어. 물론 빚은 빚인데 내 집을 담보로 내가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빚이 아니고요. 내가 내 집 창고에 쌓아놓은 식량, 쌀을 이렇게 퍼서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그 빚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있어요.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요걸로 제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이 집이에요. 집. 이게 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보니까 이 집을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더라고요. 평촌집을. 평촌집 오래전에 사셔가지고 처음에 집 살 때 담보대출 요만큼을 내서 요만큼, 요 위에는 내 돈, 요 아래 요만큼은 대출 이렇게 해서 사셨겠죠? 그죠? 네. 그러면 대출 내서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달 따박따박 갚아요. 그렇죠. 갚으면 이 대출이 이렇게 조금씩 밑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드디어 그 대출을 다 갚은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대출을 다 갚으니까 이 집은 이제 뭐가 되냐면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거죠. 온전히 내 집이 됐으면 이제 걱정 없겠다 하지만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근로소득이 줄어들어.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거라고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집 하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 집에서 살면서 이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빼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씩 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쓰신 거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2년 정도를 쓰신 거고 그 12년 동안 쓰신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억 7천만 원을 누가 보증서 주냐면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사연자분은 지키고 싶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집을. 그러니까 심플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을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이 집을 내가 만약에 지키고 싶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쓰셨던 그 주택연금을 내가 다 상환한다. 그러면 그 집 내 거 되는 겁니다. 내 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주택연금을 받았는데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도 막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분 장수하셔서. 자, 그러면 보세요. 요만큼만 주택연금 받은 분이 사망하면 이 집이 주택보증공사한테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연금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주택연금 어떻게 하냐면 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처분한 다음에 그거를 상속자한테 상속세를 떼고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주택연금 한번 신청하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왜 부모님들 그런 게 있거든. 야, 내가 너한테 집 하나라도 물려주고 죽어야지. 이거 내가 주택연금 신청하면 너한테 아무것도 못 주잖아. 이런 마음 때문에 주택연금 안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맞아요. 아, 걱정하지 마셔라. 내가 이거를 빼서 쓸 만큼 쓰고 나서 남은 거는 자녀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우리 사연자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또 오히려 이 지금 상황에서 할아버지 집을 내가 살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가족 간 거래로 인해서 이제 좀 시세 대비 좀 더 싸게 내가 매수를 하고, 그걸 전세를 내가 좀 거기 들어가 살기가 좀 어렵다. 대출이나 이런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다시 전세를 주고, 그리고 나는 아빠랑 다른 데서 좀 뭐 전월세, 뭐 월세 싼 데에서 거주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런 방법은 이 매도를 하고 그 차액분을 증여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 간 거래로 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가 좀 매수를 하는 게 그렇죠. 추후에 증여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세금적으로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코크님 말 맞고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집이 지금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 4억 7천에 찍혔어요. 근데 이 집이 7억 8억까지 갔던 집이거든요. 맞아요. 평촌에 있는 이제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20평대 아파트인데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봤더니 4억 7천이 이제 특수관계인 거래더라고요. 직거래? 보니까 직거래. 이거는 이제 시세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그 가족 간 거래가 좋은 게 뭐냐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세,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직전 거래, 실거래를 통해서든 뭐 산출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시세 대비 30%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예요. 과세 안 하겠다. 네, 30% 이내거나 3억보다 작은 것, 작으면. 둘 중에 작은 금액. 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을 할아버지한테 사요. 이 우리 사연자분이 할아버지한테 사는 거예요. 내 돈 미천 지금 한 9천만 원에서 좀 더 모아갖고 1억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를 뭐 한 4억 중반대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4억 중반대. 그럼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내고 뭘 하면은 이 친구 지금 200만 원 초반대 소득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 그래서, 계산해보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집을 할아버지한테 사요. 그 다음에 전세를 줘. 그렇지. 그리고 그 전세 잔금으로 잔금을 치러야죠. 근데 전세가 3억 정도 하거든요, 지금 시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집을 4억 5천에 내가 사고 3억의 전세를 주면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하죠?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깔끔해요. 근데 1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이 친구 지금 1억 있으니까. 1억 좀 안 되게 있으니까. 나머지 6천만 원 어디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4억 5천만 원을 받은 할아버지께서 어쨌든 할아버지가 돈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돈은 비과세기 때문에 그대로 현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증여세를 물고 우리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증여를 할 때 이게 세대 바로 자녀한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세대를 뛰어넘는 손주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해서 보통은 20%인데 뭐 30%, 5억 이하는 뭐 그렇죠. 30%까지 좀 더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또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 경제활동 아예 못 하시기 때문에 손자가 받는 게 맞고, 손자가 그러면 그 4억 5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다 받는 게 뭐 그런 건 또 얽혀 있으니까 다 받는 게 뭐하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만 모자란 6천만 원 정도까지만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잔금을 메꾸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집을 지킬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얘기를 상태의 전월세를 주기에는 이미 그 연금으로 지금 근저당권이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다 등기부 갚아야 등본에. 돼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를 지금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할아버지가 4억 5천만 원 중에 지금까지 1억 7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 중에 또 일부를 증여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죠. 깔끔하게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법이다. 지금 우리 그 백승백전님께서 할아버지 요양병원비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할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분들께서 요양병원비는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요 문제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택에 관해서는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녀분들이. 네, 그렇죠. 이 주택 할아버지 집은 너랑 뭐 부모랑 같이 그거는 이제 너희 아버지랑 알아서 해라. 해도 된다. 네. 요렇게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해요.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사분한테 자문을 구했고, 그 세무사분이 그 다온 세무법인의 박나리 세무사라는 분이 계신데, 저하고 제 것도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그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이제 그 세무 관련된 강의도 가끔 하시는 되게 유능하고 꼼꼼한 세무사분이셔가지고, 그분하고 원래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막 다른 일정이랑 막 그 또 신고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건 좀 어렵고,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안내를 드렸으니까,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온 그 박나리 세무사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이 사연자분 세무 상담을 무료로 해주시겠대요. 네. 저희가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왜 우리가 그랬지? 그냥 괜찮다고.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죄송해서. 나도 좀 그 월부에서 좀 돕고 싶다, 사람을.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 화면을 빌어서 우리 박나리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물론 이제 본인이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럼 그게 이제 고민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이게 나는 너무 힘들고 내 생활을 영위해 가기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모르는 거면 몰라요 하지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전문가분들 또 없을까? 이렇게 또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박나래 세무사님,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 솔직히 세금 알아도 내 것만 알아. 아, 그렇죠. 내 어려워요. 상황만 아니까 네. 내 것만 알지 함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나래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담이나 이런 게 너무나 또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있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분 이렇게 박나래 세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하셔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나이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 또 박나래 세무사님께서 또 이제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그 너나이님이나 뭐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그 마지막 부분에 사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긴 했는데, 어떤 거? 마지막 부분에서 그 6천만 원에서 그 증여를 한다는 게 그 부분에 오케이. 살짝 이해가 좀 안 돼서. 자, 네.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집을 할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막 당장 좀 위중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이 핵심은 이거예요. 요령은 그 다음인 거고. 소년과장님 잘 봐봐요. 월부에서 강의 듣고 하면서 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잃지 않는 거. 잃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떤 걸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돼요? 그렇지, 싼 걸 사야죠. 잘 배웠어요. 싼 걸 사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을 사실상 가족 간 거래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내가 가져오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별세하시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까지 쓰셨던 주택연금을 우리 그 소년과장님이 다 상환을 하면은 그때 받을 수 있겠죠. 네. 그죠?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작은 건에서 벗어나서. 소년과장님 나이가 지금 24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컸고 투자는 뭘 사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싼 걸 사야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정도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돈도 내 시드머니 9천만 원을 갖고 있고 타고난 성실함이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메타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본인은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부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이 할아버지 집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아니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왜? 이 집을 지킨다는 어떤 내가 그런 상징적, 감정적 이유들이 실제로 이 집을 그 할아버지로부터 가족 관계를 통해서 매수를 하든 나중에 주택연금 받으셨던 걸 다 상환을 하든 본인의 종잣돈 1억, 2억을 잡아먹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더 좋은 투자처를 본인이 다 놓쳐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할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할아버지 집을 내가 가져오는 게 정말 내 그 재테크적 관점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그냥 지금 이거를 그냥 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별세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나 그런 것들 잘 만들고 자주 찾아뵙고 좋은 추억 잘 만들고 언젠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판단을 하려고 할 것 같아 나는. 만약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수령하셨던 주택연금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된다. 근데 내가 그때가 6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 2억 5천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집을 내가 받아오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받아오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2억 5천이면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데 투자를 하면 되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사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할아버지와 부모 자식 같은 정을 나눈 걸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한테 맡기고 싶고, 이 세무 관련돼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은 박나리 세무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지금 당장 이거를 꼭 받아와야겠다는 강박은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중하게 모은 돈으로 네. 진짜 한번 온다, 진짜 기회. 네, 진짜 지금 네. 올 것 같아요. 네.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소년과장님 나이 30살 되기 전에 한번 와요.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돈 모은 거 가지고 네. 한번 일어날 수 있거든.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여기까지는 방향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길래 제가 소득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직장에서 일한 거를 내가 또 한번 이렇게 탁 업기가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이걸 알려줄게요. 본인이 네. 그 커리어적으로도 네. 저는 성공할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가 버는 돈이 많아요? 네,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네, 저보다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걸로 막 둘이서 월소득이 막 팍팍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말할게요. 네. 내가 지금은 박봉이지만 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 비전은 심플해요. 지금 직장에서 본인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원하는 소득을 얻을 만큼의 고소득자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일을 배우면 돼. 참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네, 지금 요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식당에서 요리하는 분 중에 되게 돈 많이 벌고 원하는 삶을 사시는 분 계세요? 원하는 삶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소득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거기 있어도 돼요. 아, 네. 지금은 좀 더 적더라도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잘해야지. 잘.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지금 7시 정도에 나가고 있어요. 아침? 7시 출근? 아침? 그래서, 네. 그래서 퇴근은? 집에 돌아오면 1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해요, 거기서? 그냥 서비스하고, 재료 같은 것도 준비도 하고, 네. 네,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실력으로 인정받는 요리사가 계세요? 네, 저희 셰프님. 아, 실력으로 인정받으세요? 네. 그분이 그 후배들 키우는 거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배웠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열심히 꾸준히 일하면서 그거를 기회를 봐서 그걸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셰프님, 저 셰프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셰프님처럼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뢰 없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치. 그걸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네. 그러면은 30 되기 전에 내 집 마련도 하고 내가 이 커리어에서 인정받는 요리사도 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방향만 잡으면 본인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 항상 조심하고 네. 나중에 혹시나 개업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몇 년이 지나도. 네, 그럼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힘들 때? 힘들 때요? 저는 그냥 좀 뭐라 해야 될까. 힘든 거를 좀 안 느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안 느끼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살았고,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운동했을 때도 그렇고, 운동했을 때가 좀 많이 후회되는 것도 많았어가지고,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새벽에 운동 한 번이라도 나가볼 걸, 그때 나갈 수 있었는데 안 나갔네.
그런 게 너무 뒤에 많이 밟히고 이래서 이 이후의 삶은 조금 뭔가 좀 이번에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후회 제발 그 책에서 나왔었던 내용처럼 우리 추천도서? 네, 네. 야처럼 뭔가 후회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후회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죠. 네, 네, 그건 후회는 없을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계속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 삶은. 아마 다른 선택을 했어도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고, 성장하고 복귀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본인은 내가 보기에 그걸 너무 잘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요것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그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되는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당장 다른 데로 이직해서 월 3, 40 더 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3, 40 더 못 벌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레스토랑이 최고 수준이고, 우리 셰프님이 최고 수준이고, 내가 이분께 배울 게 있고, 그걸 배웠을 때 우리 셰프님처럼 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을까? 이걸 생각이 딱 든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할게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 그때는 내가 받는 돈처럼 일하면 안 돼, 절대. 내가 한 달에 200, 300 받는다고 200, 300 받는 만큼만 난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왜? 돈 받으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가 실력이 잘하면 내가 일했던 시간이 내 안에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또 동시에 기회가 오고 있다 했잖아요, 부동산도. 짬짬이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한두 번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내 집에서 살면서, 지금 여자친구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여자친구랑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그 여자친구하고 오랫동안 혹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님 같은 분들이 결혼을 일찍 하거든, 보통. 내가 경험한 결과. 그 보금자리에서 같이 원하는 일을 인정받으면서 하면서, 어려웠지만, 어린 시절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막 지금은 조금 머리가 좀 하얗긴 한데, 너무 이렇게 또 얘기 잘 해주시고, 또 도움 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고, 정말 잊지 못할 정말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리고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만 받고 살았었는데, 진짜 제가 결국에는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선택을 해서 도움받는 거 말고 이제는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이팅!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대 24살 아니지? 진짜. 아니 24살이 무슨 이런 말을 해. 우리 딸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너무나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단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저도 좀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닉네임이 소년가장인데,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꽃청년 어때요, 꽃청년? 꽃청년. 20대 초반이잖아. 날라다녀야지. 활짝 피울 지금 꽃청년이에요. 이렇게 뭐 닉네임이나 이런 것도 다 긍정적으로 밝게 꽃 피워야지. 활짝.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너무, 또 저희한테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셔서, 오히려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지금 사연자분 덕분에, 또 한번 또 이제 본인을 또 돌아보는, 각자의 본인을 또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해서, 너무 또 좋은 또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1억 7천의 빚이 아니라, 아니죠. 1억 7천 빚이 아니지. 한 4억 정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상황입니다. 맞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지금 마음 먹은 대로 충분히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해드린 조언 그대로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려고 하니까 또 말이 버벅거리네. 네, 즐거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꽃청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월브닷컴 사연 또 쓰는 방법을 또 여러분이 또 물어보신다고, 네. 끝나는 시간. 네, 월브닷컴. 네, 네이버에 월브닷컴 치시고요. 제가 할까요? 월브닷컴? 네, 이번에? 그래요. 네이버에 월브닷컴 음. 검색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 월급쟁이 부자들 홈페이지 연결 링크가 뜨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의 메인 채널, 메인 화면이 있고 그 위에 카테고리 1대1 코칭에서 구해줘 월부. 구해줘 월부 사연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우, 네. 1월 26일날 오늘만 해도 고3, 몇 개씩 고1 들어와요. 아들 엄마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도와주세요. 저희 집 같은 상황이 많을 거라 생각하면 네, 투자 고민, 큰일납니다. 리스크 34살 대비 남자 없이. 현실적인 결혼 고민. 아이고. 말계암으로 투병 중이신 어머니의 부동산 대출. 네. 여러 가지 이런 음.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면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현실적이고 정말 치열하게 내일처럼 고민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 내일보다 더 내가 더 고민하는 모르겠으면 더 고민해, 솔직히. 네, 물어봐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게 제가 요즘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 이 시청자분들 혹은 이 안에 있는 그 숨은 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숨은 고수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도 나랑 비슷하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고 어떤 분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나도 도와줄 수 있는데 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우리 박나리 세무사님처럼 다온 박나리 세무사님처럼 그렇게 같이 더 높은 수준의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월부 유니버스, 월부의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마블 말고 월부 세계관을 창조하겠다. 죄송합니다.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막 다 각자 캐릭터가 있는 거지. 막 여기 막 아이언맨 있고 막 캡틴 아메리카 있고 막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 정말 다양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게요. 아니 아까 어떤 분께서 정말 뜬금없이 소득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화물 그 트럭 운전을 하는데 맞아 봤어. 월 1,700을 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나치듯 한 얘기지만 저는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내가 이거 모른 척 해도 되잖아, 사실. 그치. 보기만 해도 되잖아. 내가 잘 벌고 잘 사는 그냥 게 낫지. 보면서 재밌네 하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화이팅. 굳이 화면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이걸 해보세요라는 그 선한 마음이 느껴지고 여러분들 다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월급쟁이가 모두 부자가 된 그날까지 가자!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